제가 뭐 교수로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을 썼고 뭐 또 그게 좀 평가가 돼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제가 칼럼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김대중이나 노무현 또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집권기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을 많이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연세대에서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깊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돌이켜보면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정말 온갖 노력으로 일으켜 세웠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성공을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헌법, 대한민국의 건국헌법, 우리는 보통 그걸 재헌헌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재헌헌법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헌법을 만드는 헌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48년에 만들어진 7월 17일 날 만들어진 헌법은 대한민국이 건국하는 데 필요한 헌법이라서 저는 건국헌법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우리가 재헌국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말이 되죠. 그러니까 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5월 31일인가요? 국회가 개헌을 하고 그 개헌한 국회의장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이승만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재임하면서 만든 헌법이 우리 건국헌법이고 그 헌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 룰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 결과 국회의장이던 이승만이 이제 국회의원을 사표를 내고 대통령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게 8월 15일 선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이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오늘 정리한 글을 이미 유인물로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헌법은 유진호라는 뭐 일종의 법 최고 전문가죠. 이 유진호라는 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호라는 분이 그 헌법을 만드는 전문가이고 굉장히 여러 애를 많이 썼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은 유진호가 만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다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이고요. 그거를 좀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가 정리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헌의회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이 48년 8월 15일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로는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해서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 날 공표됐죠, 헌법이.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뽑는 선거를 하고 행정부를 구성을 했죠. 그 행정부가 만들어져서 세계, 그해 12월에 국제연합의 인준을 받고, 맞으면 세계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맞으면 48년 5월 달부터 7월, 8월, 12월까지 쭉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헌국회의원 선거인데, 아시겠지만 재헌국회의원은 북한의 100석을 할당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선거를 못하니까, 북한은 공산당이 이제 점거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못해서 200석을 이제 뽑는 선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지금 4.3 사건에 대한 해석도 논란이 많은데요. 4.3 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50선거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4.3 사건입니다. 그 4.3 사건 때문에 실제 제주도에서 선거구가 3개 있었는데요. 2군데서 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2석을 못 뽑아요. 그러니까 북한 빼고 200석의 국회를 만드는 이제 그 미군정 당국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건국 절차에 선거법을 만들었는데 200석짜리 국회를 만들었는데 100석은 이제 북한이라 나중에 하고 그 200석을 뽑는 과정에 제주도에서 4.3 사태 때문에 선거를 못해요. 사람이 뭐 워낙 많이 희생되고 경찰은 물론 그 민간인들도 많이 희생이 되고 해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게 2개 선거구가 나와서 198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198명으로 이제 국회가 출발을 했고
5월 31일 날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 김동원을 선출을 했고, 보세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국회가 구성이 된 게 딱 5월 말인데 바로 다음 날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 헌법 기초위원을 선발할 전형위원, 이걸 전형위원이라고 그때 불렀는데 마치 무슨 출제위원 같이 10명을 도별로 한 명씩, 각 도에서 한 명씩, 국회의원 중에 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도별로 한 명씩 뽑아서 10명을 기초위원 30명하고 전문위원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헌법을 만드는 기초를 잡을 사람들, 그다음에 헌법 만드는 데 전문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들을 뽑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바로 아마 공휴일 지나고 3일, 이틀 후죠. 이틀 후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21일 동안, 3주 동안 이 작업을 합니다. 기초위원 30명하고 전문위원 10명을 뽑아서 이제 유진호가 만든 헌법 초안과 행정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두 그룹이 만든 것을 합쳐라, 하나의 안으로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어진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또 이거하고 조금 다른 미 군정청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 헌법기초분과위원회 일명 권성열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맡은 안을 참고안으로 해서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3주 동안 심의해서 16번 회의를 가지고 22일 날, 6월 22일 날 전문 10장 102조로 구성된 헌법 초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3주 만에 만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사실 헌법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저 변호사, 법률가도 계신데 헌법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뭐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어떻게 가졌다 해서 뭐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 온갖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본 골격을 정의하는 거라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 논란거리가 많은 일입니다. 이걸 불과 3주 만에 마무리를 해서 이 헌법초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을 했고, 본회의에서 3번에 걸쳐서 읽으면서, 이것도 약 3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통과하는 게 이제 아까 102조였는데 전문하고 10장하고 101조가 늘어나서 본회의를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이승만 국회의장이 헌법을 공표하는 게 7월 17일이라 말하자면 40일 만에 헌법을 만드는데, 이제 저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이제 1895년 1월에 고종이 이제 대한제국일 때죠. 홍범 14조라는 널리 쓰이는 규범인 14개를 만듭니다. 그게 뭐 이제 뭐 종묘 사직에 구하면서 뭐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고, 물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잘 해보겠다고 근대적인 법체계에 따라서 만든 게 이제 홍범 14조인데 말만 하고 실패했죠. 3.1 독립선언서도 이제 말은 했지만 독립은 못했죠. 그 다음에 19년 요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4월 달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겨서 임시정부가 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이제 상해만이 아니라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한성이나 이런 여러 군데서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통합된 임시정부가 9월 달에 생기고, 이 9월 달에 통합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헌법은 대통령제를 바꾸니까 상해에서 국회의원 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다가 대통령으로 이제 바꾸고, 요 만든 거에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10월 달에 대통령으로 뽑혀서 나중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이 되죠. 그러고 나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46년 해방이 되고 나서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이라는 이 조직은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현대사를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들어보지 못하는 건데 줄여서 민주의원이라고 합니다. 46년 3월이면 이제 해방이 돼서 미 군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을 텐데 미 군정의 자문기구예요. 미 군정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한국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군정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민주의원이고, 이 민주의원의 의장으로 이승만이 뽑힙니다. 이승만이 이 임시정책 대강이라는 걸 만드는데 저기에 사실은 실제 나중에 헌법
헌법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을 어떻게 만들 거라는 걸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있었던 셈이고, 이거보다 한 1년 반 후에 47년에는 미군정의 입법의원 남조선 임시약헌이라 해서 이제 미군정이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횡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중국, 일본 뭐 이런 다른 나라들 법 체계, 헌법 체계를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제 집약한 게 우리나라 건국헌법인데, 이 건국헌법에 대한 평가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세 사람의 말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올라가 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유진호 본인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잘 조화시킨 헌법이라고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헬스라는 유명한 헌법학자가 계시는데 이분 돌아가셨죠.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정치적 자유라는 이념, 그 다음에 소련식 민주주의, 그 당시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지만 현실로 존재하는 소련식 민주주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경제적, 사회적 평등의 이념. 이 부분이 이제 평등의 이념이죠. 이것을 둘 다 비판적 태도로 섭취하여 만든 헌법이다. 좀 자유와 평등을 공평히 섭취해서 만든 헌법이다라고 했고, 유수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는데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법으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헌법인데 당시 우리의 정치 문화적 수준에 비해서 월등히 선진적인 그 당시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앞서간 좋은 헌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헌법을 그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만들었냐 하는 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기초위원하고 전문위원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40일이에요. 기초위원 3주, 또 전문위원 3주. 3주씩 일을 해서 합해서 한 40일 일한 것으로 이렇게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두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행정연구회라는 것은 일제 때 이제 우리가 뭐 식민지 치하였지만 그 당시도 일본 고등고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일본 법 체계나 이런 것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해방이 되자마자 뭐 일제 치하에 고위직을 했으니까 친일파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건국하는 과정에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친일 청산에 대한, 친일 정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행정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우선 45년 11월 김구 백범이 충칭에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고, 이 임시정부의 내무부장 신익희를 이승만이 불러다가 일제 고등문관 출신들을 모아서 행정연구회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지식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고 1월 초에 유진호도 이 연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유진호가 46년 3월에 행정연구, 그러니까 이건 유진호가 만든 게 아니고 행정연구회, 이 사람들이 만든 1단계 초안이 완성이 되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서 48년 5월 말, 이게 48년 5월 말이면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국회가 이제 구성되는 상황이죠. 구성되기로 예정된. 그래서 5월 말에 50선거 직후 1단계 초안을, 이 앞에서 만든 1단계, 2년 2개월 전에 만든 것을 재심의하면서 유진호가 본격 참여해서 유진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역사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빨리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유진호는 우리나라 이제 미소 공의가 결렬되고 난항을 거듭할 때 이제 정부가 만들어지기 1년 전쯤에 47년 6월 미 군정청은 조선인 기관을 남조선 과도정부라고 부르고, 과도정부 사법부 안에 법전편찬위원회를 뒀고, 그 법전편찬위원회 안에 다시 헌법기초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유진호를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물론 유진호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유진호가 워낙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이 위원회에는 당시 대법원장 김용무, 사법부장 김병록, 김철청행 2인, 사법부 차장 권승열, 변호사 강병순, 사법부 법률심의국 퍼글러 박사,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끼어있는 이 위원회에서 이제 안을 만드는 거죠. 유진호는 47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때 이제 고대 보성 전문 교수였으니까요. 방학 때부터 헌법 초안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48년 봄에 김성수 한민당의 당수죠. 한민당의 당수가 유진호에게 한민당 버전으로 헌법초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도 하고, 또 이승만이 총재로 있는 아까 설명드린 독립촉성 독촉의 부총재 신익희가 헌법초안 작성하는데 유진호를 불러서 너도 좀 여기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유진호가 그래서 만나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제시대 고위 관료 출신들인 행정연구회가 만든 초안과 유진호가 만드는 안을 합동, 그때 표현으로 합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개를 좀 합쳐서, 두 개를 섞어서 합쳐서 한 가지 안으로 만들어야 국회에 올리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진호가 하기로 하고 48년 5월 초에 사법부 법전편찬위원회 독촉을 받고 자신이 만든 헌법초안을 제출하고, 48년 5월 중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을 때죠. 행정연구회 회원들과 만든 안을 통합시킵니다. 그래서 초안 합작, 두 가지 초안을 합작시키는 심의 과정을 만들어진 헌법초안이 유진호 안, 결국은 유진호 안에서 별로 변하지 않은 거가 됐고, 유진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독일 바이마르 헌법,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온 나라의 헌법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의 표지가 이겁니다. 네, 헌법 초안인데요. 1948년 5월입니다. 이게 이제 유진호 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안들을 합쳐서 국회에 제출된 안이에요. 저거를 가지고 국회가 아까 얘기한 이제 두 단계로 전문위원과 헌법기초분과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다음에 그 토의된 결과를 종합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이제부터 헌법의 내용이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재헌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를 했는지, 아까 얘기한 전형위원 10명, 각 도별로 이 명단은 여기 있습니다. 기초위원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한민당 소속 6명,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소속 7명, 기타 무소속 17명. 그래서 전문위원은 여기 이제 이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 설치된 헌법기초위원회의 제1독회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겁니다. 양원제로 하느냐, 단원제로 하느냐. 그러니까 유진호의 원안에서는 양원제, 그러니까 우리 미국으로 치면 하원, 상원, 일본으로 치면은 민의원, 참의원을 둬서 맞으면 국회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양원제의 장점이고, 대신 단점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양원제를 하면. 근데 이제 단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생 독립국으로 국가적인 여러 쟁점의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양원제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나라가 좀 선진국이 되고 나면 양원제로 바꾸더라도 우선은 단원제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게 논란이 많이 되는데, 이제 뭐 여러 논란 끝에 여기서는 양원제가 일단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에서도 내각 책임제, 유진호 원안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저것을 그냥 법원에다가 맡기자, 법원에 판단하게 하자라는 거하고,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독립된 기구를 둬서 위헌 심판을 하게 하자라는 이제 두 가지 안 중에, 유진호는 헌법재판소 같이 독립된 기구를 두자라고 합니다. 이유는 법원에는 일제 때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제시대에 맞으면 일본에 오염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피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걸 판단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유진호의 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유진호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나 주요 산업 국영, 이 통제경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맞으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요,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굉장히 통제경제적인 그 내용이 많습니다. 예컨대 뭐 철도나 전기 이런 걸 다 국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그 평등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진호 원안에서 나오니까 그게 이제 통제경제가 지나치면은 자유경제 체제를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라는 논란, 또 그것에 또 반대하는 논란. 그래서 유진호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두 번째 독회에서 이제 논의가 된 것이 5번부터 나오는데요. 5번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대한민국으로 부르는 이유가, 그 당시 한국이라고 이름을 정했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을 부를 때 단어를 많이 쓰다가 이게 너무 공산주의적 용어니까 국민으로 바꾸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이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그 변경이 이루어지는 때고, 이렇게 바뀐 것을 본회의에서, 이제 본회의는 비교적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토론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형식적으로 이제 하는데,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바뀐 게 국무총리, 이게 요즘도 의미가 심장한 거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저걸 그대로 놔두고 대신 이제 그 다음에 국무위원, 장관이죠.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 추천권을 삭제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죠. 실제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됐는데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뭐 장관을 임명하는 내각을 구성하는데 막 60일, 90일씩 걸리고 했던 게 다 이때부터 논란이 됐던 일들입니다. 제가 던지는 마지막 중요한 질문입니다. 48년 7월 17일 공표된 대한민국 건국헌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유진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유진호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헌법을 만든 사람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진호가 아닌 이승만이다. 건국헌법에 명시된 정치제도의 틀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나온 단원제, 대통령제 이런 거, 건국헌법을 만든 사람의 선호와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고, 유진호 아니 이승만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국회 구성을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이승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바뀌는 겁니다. 권력구조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이승만의 주장 때문에 유진호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진호하고 이승만이 생각이 같은 것이 농지개혁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주요 산업 국영에 의한 통제경제를 해야 된다. 워낙 지금 어려울 때니까. 이게 유진호와 이승만의 생각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승만의 생각을 유진호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승만이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민주의원이라는 46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을 하던 그 앞에 막 복잡하게 붙은 거에 끝에 보면 민주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민주의원 의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면 정책으로 33개를 대한민국이 건국되면 이 33개를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33개의 정책, 그리고 그게 건국 대강이라는 걸로 이름을 나중에 바꾸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이미 이 내용들이에요. 유진호가 헌법을 만들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헌법을 만들려면, 아니면 헌법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나라가 운영이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 제시를 했고, 그것을 헌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입니다. 한민당은 이승만을 권력으로부터 초연한 상징적인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고 정치적 행정적 실권은 자신들이 맡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은 그렇게 되면 내가 뒷방 늙은이 같이 그냥 니네들 앞에서 거들어주고 그냥 실속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난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게 그 당시 이승만의 판단이에요. 내가 직접 책임지고 내가 국정을 끌고 나가는 게 나는 필요하지, 내가 무슨 대접이나 받는 사람은 하기 싫다. 이승만은 명실상부한 제1공화국의 유일한 실권자로 역할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보수우파 내부의 이와 같이 다른 생각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당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가진 이승만의 의지에 한민당이 추종을 해서 결국은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헌법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헌법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이승만이 헌법에 대한 입장이 성숙하는, 이승만이 그럼 언제부터 저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제학당에 다녔죠.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그래서 그때부터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고, 만민공동회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고종의 누용을 해서 감옥에 갔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서 미국의 헌법을 굉장히 좋은 헌법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선미, 착하고 아름다운 제도다, 미국식 대통령제가, 이런 얘기를 이미 그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919년 이제 3.1운동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갔을 때죠. 4월 달에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모여서 이제 독립에 필요한 그 선언을 하는데, 그 한인대회에서 헌법대강이라는, 그러니까 헌법의 주요한 골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 문헌이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라는 결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이 결의문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백성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되 가급적으로 미국의 정체를 본딴 정부를 갖기를 원한다. 맞으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19년 혹은 그 앞에서부터 미국식 대통령제를 굉장히 그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고, 뭐 그게 영국식 의원 내각제와 미국식 대통령제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좋을 수 없죠.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좋은 거고 저렇게 보면 저게 좋은 거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굉장히 선호했고, 그 이유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국정 장악력이 대통령제를 하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걸 두고 뭐 일부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욕이 많아서 유진호가 만든 안을 뒤집어서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했다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한 것은 맞으면 48년 당시에 어떤 정치 현안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소신인 거예요. 네 번째, 한성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자신을 집정관 총재로 불렀더니 그걸 영어로 이제 이 대한공화국 대통령, 프레지던트 오브 더 코리안 리퍼블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것도 논란이에요. 집정관 총재라는 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거냐는 것에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건 그냥 영어로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프레지던트라고 했더니, 또 그때부터 이승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이승만이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지금부터 난리일지도 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한성 임시정부가 자기를 집정관 총재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김규식과 공동으로 대한공화국 헌법 요강 이런 것을 만들어요. 거기 보면은 제1항에서 국채는 공화제로 한다. 미국식 대통령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19년 9월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는 4월에 선포한 내각제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통령제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법으로 개정하고 이승만을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헌법은 임시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주재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있는데 내각의 의사결정을 하는 국무회의 주재권은 국무총리한테 줬어요. 이승만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국무총리하고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임정의 행정권은 사실상 국무회의 주재자인 국무총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이 때문에 자신이 뒷방 노인 신세라고 개탄하는 편지를 보내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상해 임시정부에 와서 대통령 노릇을 해보니까 대통령한테 내각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지 않고 국무회의 진행권을 보장을 안 해주니까 대통령이라는 껍데기만 내가 쓰고 있지 실무는 저 국무총리가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국무총리는 공산주의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임시정부를 끌고 가지 않고 있다. 이러니 내가 무슨 대통령 노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5개월 만에 때려치고 이제 나와버리죠. 이 경험이 저는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해보니까 절대 내각제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5년 본인이 탄핵을 당했죠. 그리고 탄핵당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 헌법 문제에 관심을 안 기울이다가 태평양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이 패망할 것 같으니까 1944년 4월에 프린스턴 대학의 슬라이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하고 원래 아는 사이죠. 저 대학에서. 이 사람한테 새로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은 헌법을 좀 당신이 기초를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승만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7번째는 45년 12월 한국한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를 독촉의 부위원장, 독립척수중앙협의회 이승만 단체죠.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발탁해서 신익희에게 이 헌법 기초작업 준비를 해서 행정연구회라는 걸 가동을 시키고, 46년 2월 아까 말씀드린 거죠. 46년 2월 서울중앙방송, 이게 요새로 치면 KBS입니다. 미군정 시죠. 모범적 독립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부제가 과도정부 당면정책 33항을 발표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임시정책 대강이에요. 이게 46년 2월이니까 이제 해방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45년 8월에 해방이 되고 6개월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자는 생각을 사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예요. 이승만이 건국하려는 나라의 대정방침, 큰 정치의 방향이죠. 그 직후 46년 2월 25일 이승만은 미군정 자문기구 민주의원, 아까 말씀드린 그 앞에 수사가 길게 붙은 줄여서 민주의원 의장으로 선출이 돼서
3월 19일 날 임시정책 대강을 민주의원에서 의결하고 공포합니다. 이게 과도정부 당면정책 33항을 축약한 내용이고 올리버라고 이승만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어로 책 쓴 사람인데 48년 헌법에 기초가 된 자료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임시정책 대강에 나타난 정책안들은 대부분 48년 제정된 헌법의 순서와 표현이 달라졌을 뿐 내용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사회주의적 통계경제 관련 조항과 의무교육 등 후에 유진호안이라고 알려진 헌법의 초안이 모두 이승만이 임시정책 대강에 얘기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승만이 얘기를 하고 유진호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국회의장 이승만이 부의장 신익희를 대동하고 헌법기초위원회 회의장, 이 헌법기초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가서 있을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위 어떤 소위원회니까 뭐 격려차 갈 수도 있지만 거기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갑니다. 2번이나 갑니다. 가서 연설하는데 내각제를 반대해요. 가서. 대놓고 반대합니다. 2번 갔는데 2번째 간 날이 6월 21일인데 매우 격한어조로 내각제 반대하면서 내각 책임제로 된 이 초안이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나는 그러한 헌법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나마 국민운동이나 하겠다고 선언하고 퇴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강력하게 야 앞으로 사실 내가 대통령 될 사람이잖아 하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당시 앞으로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와서 나 내각제 하면은 아예 공직에 안 가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 이러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당시 이제 실무자 책임자들이죠. 허정, 윤길중, 유진호 세 사람이 이화장, 이승만 대통령 숙소죠. 방문해서 이승만을 설득합니다. 아 그래도 좀 내각제로 가시지요 라고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듣기만 합니다. 그날 밤 11시 김성수가 한민당 총재죠. 한민당 간부들과 개동 자기 집에서 회동 중에 유진호 보고 너 좀 오라고 합니다. 밤 11시에. 그래갖고 김성수가 유진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으로 모셔야 될 단 한 분밖에 없는 후보자 이승만이 내각 책임제를 저렇게 반대하는데 한민당이 이승만하고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한민당이 어떻게 이승만의 뜻을 꺾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통령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유진호 너도 한민당도 더 이상 내각제 고집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대통령제로 바꾸는데 전문가인 네가 이걸 단어 하나만 달랑 바꾼다고 바꿔질 일이 아니고 그 헌법 조문의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려면 온갖 조문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 바꾸는 것을 김준현이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네가 좀 확인 좀 해라 라고 확인을 해줘요. 유진호가. 급하게 고쳤지만 이렇게 하면은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는데 큰 무리는 없이 헌법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이 마지막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뭐 국회의원들이 따따붙다 그러면서 뭐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좋고 저건 잘못한 거고 뭐 계속 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신익희 부의장 사회를 열린 7월 1일 본회의에서 제2독회 이승만 의장이 등단해서 조속한 헌법 통과를 독촉을 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미 군정하고 약속을 해서 이런 일정으로 8월 달에는 정부를 만들고 뭐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헌법 조문 따지다가 날짜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7월 2일에도 등단해서 의사진행이 지연되면 안 된다.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사람은 역적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월 5일 날 다시 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본인이 나중에는 자기가 국회의장이니까 사회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국회 통과를 시켜서 7월 17일 날 공포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진호한테 안을 맡긴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온갖 안을 다 갖고 유진호를 활용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쟁점이 크게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이승만의 뜻으로 대통령제로 갔다. 단원제냐 양원제냐. 역시 이승만의 뜻으로 단원제로 갔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 통제경제의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건국헌법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승만이 46년 3월에 발표한 임시정부 당면정책 33개 과제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온갖 방식의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마음껏 펼치기보다는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여러 경제적 그 사항들을 우리가 좀 통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헌법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가
이제 보도한 건데,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 성립. 아까 얘기한 민주의원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 있던 중앙청, 지금은 김영삼이 철거시켜버린 중앙청의 가장 큰 중앙홀에서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승만과 김구와 김규식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회의 테이블에 이렇게 디귿자 테이블에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면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여기에 이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의원 성립식에서 의장 이승만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왼쪽에는 부의장 김규식, 오른쪽에는 총리 김구가 앉아있다. 저는 이 세팅, 이승만이 김규식과 김구를 자기의 최측근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국 구상이 건국할 때도 유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중에서 결국 김구도 이탈해버리고,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해버립니다. 나중에 이승만하고 싸우죠. 김규식도 이탈해버립니다. 저 세팅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저 세팅이 이루어졌던 것은 46년 지금 3월인데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